7장. 다음날 목요일 오전 중에는 체육 수업이 있어서 50m 수영장을 몇 번 왕복했다. 격렬하게 몸을 움직인 탓에 기분도 조금 상큼해지고 식욕도 잃었다. 나는 정식을 파는 가게에 가서 충분히 점심을 먹고 찾아볼 게 있어 문학부 도서관으로 가다가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고바야시 미도리와 딱 마주쳤다. 그녀는 안경을 낀 작은 여자애와 같이 있었지만 나를 보고는 혼자 다가왔다. 어디가? 그녀가 물었다. 도서관. 그런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점심 먹으러 안 갈래? 방금 먹었는데. 괜찮아. 한 번 더 먹어. 결국 나는 미도리와 같이 근처 찻집으로 가서 그녀는 카레라이스를 먹고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하얀색 긴 소매 셔츠 위에 물고기 그림이 든 노란색 털실 조끼를 걸치고 가느다란 금 목걸이에 디즈니 손목시계를 찼다. 정말 맛있게 카레라이스를 먹고 물을 3잔이나 마셨다. 요 며칠 너 여기 없었지? 몇 번이나 전화했거든? 무슨 용건이 있어서? 딱히 용건은 없었어. 그냥 전화해봤지. 나는 말했다. 이라니.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본 소리. 근데 요즘 불은 안 났어? 응, 그때 꽤 즐거웠는데 피해도 별로 없고 연기가 많이 나서 현장감은 있고 그런 거 참 좋아해. 미도리는 말하고 나서 다시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 한숨 돌린 다음 내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근데 와타나베 왜 그래? 왠지 멍한 얼굴이야. 눈에 초점이 안 맞고. 여행하고 와서 좀 피곤해. 별다른 일은 없어. 유령이라도 보고 온 것 같은 얼굴이야. 와타나베 오후 수업 있어? 독일어하고 종교학. 땡땡이 못 쳐? 독일어는 안 되겠는데 오늘 시험이니까. 그거 몇 시에 끝나? 2시. 그럼 그 다음에 시내에 나가서 같이 술 안 마실래? 대낮 2시부터? 가끔은 괜찮잖아. 너 아주 멍한 얼굴인데? 나하고 술이라도 마시고 힘내. 나도 너랑 술 마시고 힘내고 싶어. 응? 좋지? 좋아. 그럼 마시러 가. 나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2시에 문학부 앞 정원에서 기다릴게. 독일어 수업이 끝나자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신주쿠로 나가서 기노쿠니아 서점 뒤편 지하에 있는 DUG에 들어가 보드카 토닉을 2잔씩 마셨다. 난 가끔 여기 와. 낮에 술 마셔도 이상한 기분 안 드니까. 낮에도 그렇게 자주 마셔? 가끔. 미도리는 달가닥 소리를 내며 잔에 남은 얼음을 흔들었다. 가끔 사는 게 괴로우면 여기 와서 보드카 토닉을 마셔. 사는 게 괴로워? 가끔은. 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거? 집안일, 남자친구 문제, 생리불순 여러 가지. 한 잔 더 어때? 물론. 나는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러서 보드카 토닉을 2잔 더 시켰다. 저기 지난 일요일 나한테 키스했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좋더라 보지. 그거 다행이네. 그거 다행이네. 미도리는 내 말을 반복했다. 너 정말 말투가 특이해. 그런가?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나 이런 생각했어. 그때 이게 태어나서 남자랑 처음 하는 키스라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만일 내가 인생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걸 첫 키스로 삼을 거야. 반드시.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는 거야. 빨래 건조대 위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키스를 한 와타나베라는 남자애는 지금 어디서 뭘 할까?
쉰여덟이 된 지금 하고. 어때? 멋지지 않아? 멋지겠다. 나는 피스타치오 껍질을 벗기면서 말했다. 근데 왜 그렇게 멍해 보여? 다시 한번 묻는 거지만. 아마도 아직은 이 세상이 낯설어서 그럴 거야. 나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여기가 진짜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들도 주변 풍경도 왠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보여. 미도리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짐 모리슨 노래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People are strange when you're a stranger. 네가 낯선일 때 사람들이 낯설어져. Peace. Peace. 나랑 같이 우루과이에 가면 돼. 미도리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댄 채 말했다. 애인도 가족도 대학도 다 버리고.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 정말 멋지다는 생각 안 들어? 나는 가끔 무지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 만약 네가 나를 훌쩍 어딘가로 데려가주면 널 위해 소처럼 건강한 아기를 잔뜩 낳아줄게. 같이 즐겁게 사는 거야.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구르며. 나는 웃으며 세 잔째 보드카 토닉을 마셔버렸다. 소처럼 튼실한 아기는 아직 별로 생각이 없나 봐? 미도리가 물었다. 관심이 가긴 해. 어떻게 생겼을지 보고 싶기도 하고. 괜찮아. 별로 생각이 없어도. 미도리는 피스타치오를 먹으면서 말했다. 나도 낮술을 마신 탓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을 뿐이니까 모든 걸 집어던지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고. 하긴 우루과이 같은 데 가봐야 어차피 당나귀 똥 같은 것밖에 없어. 하긴 그럴지도 모르지. 여기저기 온통 당나귀 똥이야. 여기 있건 저기로 가건 세상은 당나귀 똥이야. 딱딱한 거 줄게. 미도리는 나에게 껍질이 딱딱한 피스타치오를 건넸다. 나는 어렵게 그 껍질을 벗겼다. 하지만 요전 인류에 난 정말 마음이 푸근했어. 너랑 둘이서 빨래 건조대 위에서 불 구경하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푸근한 날도 정말 오랜만이었어. 다들 나한테 온갖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거든. 얼굴만 마주치면 이래라 저래라. 적어도 너는 나한테 아무 요구도 안 해. 뭘 요구할 만큼 아직 널 잘 몰라. 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너도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강요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야.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 서로 강요하면서 살아가니까. 하지만 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왠지 알 수 있어. 나는 강요하거나 강요받거나 하는 일에는 꽤 권위가 있거든. 넌 그런 타입이 아냐. 그래서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 그거 알아? 세상에는 이런 거 저런 거 강요하고 강요당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거. 그러면서 강요한다는 둥 강요당한다는 둥 하며 요란을 떨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만 난 안 좋아해.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떤 걸 강요하고 어떤 걸 강요당하는 거야, 넌? 미도리는 얼음을 입에 넣고 잠시 빨았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관심이 가, 어느 정도는. 저기, 나 말이야.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라고 물었잖아. 그런 대답은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더 많이 알고 싶어, 너에 대해. 정말? 정말. 눈을 돌리고 싶어져도 그렇게 심해? 어떤 의미에서는. 미도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한 잔 더 하고 싶어. 나는 웨이터를 불러 네 잔째를 주문했다. 소리 나올 때까지 미도리는 카운터에 턱을 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텔로니어스 멍크가 연주하는 허니 서클 로즈
들었다. 가게 안에는 우리 말고도 대여섯 명이 있었지만 술을 마시는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매혹적인 커피향이 어두컴컴한 실내에 오후의 따스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일요일 시간 있어? 미도리가 물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일요일은 늘 시간 있어. 6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그럼 이번 일요일 나랑 있어줄래? 좋아. 일요일 아침에 너희 기숙사로 데리러 갈게. 시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저기 와타나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알아? 글쎄 상상이 안 가는데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어. 일단 완전히 기분 좋게 취했고 주위에는 당나귀 똥도 없는 데다 옆에는 네가 누웠어. 그리고 네가 내 옷을 하나하나 벗기는 거야. 아주 상냥한 손길로 어머니가 아기 옷을 벗기듯이 살살. 나는 한참 동안 기분이 좋아 멍하니 있어. 그러다가 있잖아. 퍼뜩 제정신을 차리고 안 돼, 와타나베! 하고 외치는 거야. 와타나베를 좋아하지만 내게는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러면 안 돼. 난 이런데 좀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안 돼. 부탁이야. 라고 해. 그래도 넌 그만두지 않아. 그만둘 거야, 난. 알아. 그래도 이건 환상 속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괜찮아. 그러고는 나한테 확 보여주는 거야, 그걸. 우뚝 선 놈을. 난 얼른 눈을 가리지만 희끗 보고 말아. 그리고 말하는 거야. 안 돼, 정말 안 돼. 그렇게 크고 딱딱한 게 어떻게 들어가? 라고. 그렇게 안 크다고. 보통이야. 괜찮다니까. 환상이니까. 그러면 넌 무척 슬픈 표정을 지어. 그러면 나는 불쌍해져서 달래주기로 해. 어휴, 가엾어라 하고. 그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어이쿠, 나는 말했다. 보드카 토닉을 각자 5잔씩 마시고 우리는 가게를 나왔다. 내가 돈을 지불하려 하자 미도리가 내 손을 탁 치고는 지갑에서 구겨진 곳 하나 없는 1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계산을 마쳤다. 괜찮아. 아르바이트한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한잔 하자고 한 거야. 미도리는 말을 이었다. 물론 네가 구제불능의 파시스트라서 여자한테는 절대로 얻어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르겠지만. 아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해. 그리고 넣어주지도 않았고. 그거 딱딱하니까. 맞아. 딱딱하고 크니까. 미도리가 술에 취해 계단을 하나 헛디디는 바람에 우리는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가게 바깥으로 나와보니 하늘을 얇게 덮었던 구름도 다 걷히고 기울어가는 태양이 부드러운 햇살을 거리에 가득 쏟아내고 있었다. 미도리와 나는 그런 거리를 잠시 할 일 없이 걸었다. 미도리는 나무에 오르고 싶다고 했지만 신주쿠에는 적당한 나무가 없었고 나무가 많은 신주쿠 교회는 벌써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속상하네. 나무 타는 거 좋아하는데. 미도리와 둘이서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걷자니 아까에 비해 거리 풍경이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를 만난 덕분에 조금은 이 세상에 익숙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 내가 말했다. 미도리는 멈춰서서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네. 눈에 초점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아. 거봐, 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 일 꽤 많이 생기지? 확실히 그런 것 같아. 5시 반이 되자 미도리는 저녁 준비 때문에 슬슬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신주쿠역까지 바래다주고 거기서 헤어졌다.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알아? 헤어질 때 미도리가 물었다. 짐작도 안 가, 네가 생각하는 거. 너랑 둘이서 해적한테 사로잡혀 홀딱 벗겨진 다음 마주보고 딱 달라붙은 상태로 누워서 밧줄로 꽁꽁 묶이는 거야. 대체 왜 그러는데? 변태 해적이거든 걔들. 네가 더 변태 같은데?
그리고 1시간 후에 바다에 던져버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 자세로 마음껏 즐기라 하고는 선창에 내버려둬. 그 다음에는 우리는 1시간 동안 마음껏 즐겨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몸을 베베 꼬기도 하면서. 그게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야? 응? 어이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요일 아침 9시 반에 미도리는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막 잠에서 깬 터라 아직 세수도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방을 콩콩 두드리며 어이 와타나베 여자가 왔어 하고 외치는 동에 현관으로 나가보니 미도리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짧은 진 스커트를 입고 로비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하품을 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으러 가던 학생들이 그녀의 쭉 뻗은 다리를 힐끗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다리는 확실히 매끈하게 잘 빠졌다. 너무 빨리 왔나 내가? 와타나베 방금 일어난 것 같네. 지금부터 세수하고 면도해야 하니까 15분 정도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리는 건 좋은데 아까부터 이 사람들 내 다리만 희끗희끗 살펴. 당연하지. 남자 기숙사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오니까 눈을 부릅뜨지 누구든. 괜찮아. 오늘 아주 예쁜 팬티 입었으니까. 핑크색의 근사한 레이스가 달린 거. 하늘. 그런 게 더 안 되는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방으로 돌아와 서둘러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 그리고 청색 버튼 다운 셔츠 위에 회색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아래로 내려가 미도리를 기숙사 문 바깥으로 데리고 갔다. 식은땀이 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마스터베이션 하는 거야? 미도리는 기숙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마도. 남자한 여자 생각을 하며 그거래? 대충 그럴 거야. 주가나 동사활용이나 스웨즈 은하를 생각하며 마스터베이션 하는 남자는 아마 없을걸. 아마 대부분 여자 생각을 하며 하지 않을까? 스웨즈 은하?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다시 말해 특정한 여자애를 생각한다는 거네. 그런데 그런 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내가 일요일 아침부터 너한테 일일이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거야? 그냥 알고 싶어서. 게다가 그 사람한테 이런 거 물으면 막 화를 내. 여자는 그런 걸 코치코치 캐묻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네. 그래도 난 알고 싶어. 순수한 호기심이야. 저기 마스터베이션 할 때 특정한 여자애를 생각해? 생각하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체념하고 이야기했다. 와타나베는 내 생각을 하면서 한 적 있어? 솔직히 대답해. 화 안 낼 테니까. 한 적 없어. 솔직히 말해.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아니야. 넌 매력적이고 귀엽고 도발적인 차림이 아주 잘 어울려. 그럼 왜 내 생각 안 하는데? 첫째로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하니까 그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그런 성적인 환상에 둘째로 달리 떨릴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셈이지. 너 참 그런데도 예의가 바르구나. 난 너의 그런 점이 좋아.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날 출연시켜 줄 수 없어? 성적인 환상인지 망상인지 해. 나 그런데 나가고 싶어. 이거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야. 생각해봐. 이런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겠어? 오늘 밤 마스터베이션 할 때 잠깐만 날 생각해줘. 이런 말 아무한테나 할 수 없잖아. 널 친구라 생각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가르쳐줘.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넣으면 안 돼. 우린 친구니까. 응? 넣지만 않으면 뭘 해도 괜찮아. 무슨 생각을 해도. 그런데 넣으면 안 돼. 우린 친구니까. 응? 넣지만 않으면 뭘 해도 괜찮아. 무슨 생각을 해도. 그건 좀 그러네. 그런 제약을 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줄 거지? 생각해 볼게.
와타나베에 나에 대해 음란하다든지 욕구불만이라든지 도발적이라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 난 그냥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정말 알고 싶을 뿐이야. 계속 여학교에서 여자애들 속에서만 자랐잖아? 남자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몸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걸 정말 알고 싶어. 여성 잡지에 부록 같은 데 나오는 거 말고 이른바 케이스 스터디로서. 케이스 스터디. 나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저런 거 알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 음란하다면서. 내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펠라티오도 잘 시켜주지 않아. 얼마나 연구해보고 싶은데. 너 펠라티오 해주는 거 싫어? 싫어하지 않아 그렇게. 굳이 말하자면 좋아하는 편? 어느 쪽이냐 하면 좋아하는 편. 그래도 이 이야기는 다음에 안 할래?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일요일이고 마스터베이션이니 펠라티오니 하는 이야기로 망치긴 싫어. 좀 다른 이야기 하자. 네 남자친구는 우리 학교 사람? 아니, 다른 대학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고등학교 때 클럽 활동을 하다 만났어. 난 여고, 그는 남고. 그런 일은 하잖아? 합동 콘서트나 그런 거. 연인 관계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이지만. 그건 그렇고 와타나베? 응? 정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생각 좀 해줘. 시도해볼게, 다음에. 나는 체념하고 대답했다. 우리는 역에서 전철을 타고 오차노미즈까지 갔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아서 신주쿠역에서 갈아탈 때 역 스탠드에서 얇은 샌드위치를 사 먹고 신문 잉크를 끓인 듯한 커피를 마셨다. 일요일 아침 전철은 지금부터 야외로 나가려는 가족이나 커플로 가득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애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차 안을 뛰어다녔다. 전차 안에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애가 몇 있었지만 미도리만큼 짧은 스커트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미도리는 때로 스커트 자락을 잡아당겨 끌어내렸다. 남자 몇이 힐끗힐끗 그녀의 허벅지를 바라보는 통에 도무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저기,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이츠가야 부근에서 미도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짐작도 안 가. 제발 부탁인데 전차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하잖아. 아쉬워. 정말 대단한 놈인데 이번 건. 미도리는 잠옷 애석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데 오차노미즈에 뭐가 있어? 그냥 따라와봐. 그럼 알게 돼. 일요일 오차노미즈는 모의고사를 보러 가는지 학원 강의를 들으러 가는지 중고등학생으로 많이 붐볐다. 미도리는 왼손으로는 숄더백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학생들의 파도 속으로 파고들었다. 와타나베 영어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 갑자기 나에게 그렇게 물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답했다. 잠깐 묻고 싶은데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뭔가에 쓸모가 있기보다는 사물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 미도리는 잠시 내 말에 대해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했다. 너 참 대단하다. 나는 여태 너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정법이니 미분이나 화학기호니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만 했어. 그래서 무시해버렸어. 너무 귀찮아서. 내 사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무시해왔다고? 응, 그랬어. 그런 거 없는 셈 쳤어. 사인, 코사인 같은 것도 전혀 몰라. 그런데도 용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왔구나.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바보구나? 몰랐어? 간만 좋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입학 시험 같은 거 가볍게 붙을 수 있다는 거. 나는 감이 무지 좋거든. 다음 세 가지 중에 올바른 것을 가려내려고 하면 한눈에 알아버려.
난 너만큼 감이 좋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개통을 세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 까마귀가 나무 구멍에 유리 조각을 모으듯이. 그런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글쎄, 그런 훈련을 해두면 어떤 일들은 하기 쉬워질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거? 형 이상적인 사고, 몇 개 국어 습득, 그런 거. 그런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 유용하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 유용한가 아닌가는 다음 문제일 거야. 처음에 말했듯이. 미도리는 감탄한 듯이 말하고 내 손을 끌고 언덕길을 내려갔다. 와타나베는 남한테 뭘 설명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봐. 지금까지 여러 사람한테 영어 가정법은 어디 써먹는 거냐고 질문했지만 아무도 너처럼 설명해주지 않았거든. 영어 선생도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 다들 혼란스러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날 바보 취급하거나 그랬어.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때 너 같은 사람이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주었다면 나도 가정법에 관심을 두었을지 몰라. 너 자본론 읽어본 적 있어? 있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됐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 자본론을 정확히 읽으려면 그를 위한 사고 시스템을 습득할 필요가 있어. 물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충 이해했다고 생각해. 그런 책을 별로 읽어보지 못한 대학 신입생이 자본론을 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렵지 않을까 그건? 있잖아, 난 입학하고 포크송 동아리에 들어갔어. 노래하고 싶어서. 근데 거긴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 오게 되는 곳인 거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해져. 들어갔더니 먼저 마르크스를 얘기하더라. 몇 쪽에서 몇 쪽까지 읽어오라고. 포크송도 이 사회와 정면으로 마주봐야 한다는 그런 연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열심히 마르크스를 읽었어. 집에 돌아와서. 그런데 뭐가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가정법보다 더. 세 장쯤 읽고 집어 던져버렸어. 그 다음 주 모임 때 읽긴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했지. 그때부터 완전히 멍청이 취급이었어. 문제의식이 없다는 둥, 사회성에 결여되었다는 둥. 웃기고 했네. 그냥 문장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을 뿐인데.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아? 토론이란 게 또 얼마나 웃기는지 다들 모두 안다는 듯 심각한 표정으로 어려운 용어를 마구 남발하지. 나는 잘 몰라서 질문을 했어. 제국주의적 착취라는 게 뭐죠? 동인도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산학협동체 분쇄라고 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질문이었어. 그렇지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거야. 오히려 막 화를 내. 그런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어떡하겠냐는 거야. 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냐? 그걸로 끝. 세상에 그게 뭐야. 물론 나는 머리 별로 안 좋아. 서민이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지탱하는 건 서민인데다 착취당하는 것도 서민이잖아? 서민도 모르는 말로 무슨 혁명을 하겠다는 거야. 뭐가 사회혁명이란 거야. 나도 이 세상이 좋아지게 하고 싶어. 만일 누군가가 진짜로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그렇잖아? 맞는 말이야. 그때 생각했어. 이 자식들 모두 엉터리라고. 적당히 그럴듯한 말이나 늘어놓고 의기양양해하면서 신입생 여자의 눈길을 끌어서는 스커트 안에 손이나 집어넣을 생각밖에 안 해 그 사람들. 그러다 4학년이 되면 머리를 짧게 깎고 미쓰비시 상사니 TBS니 IBM이니 후지은행이니 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는 마르크스 같은 거 읽어보지도 않은 귀여운 마누라를 얻어서
아이한테 폼나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산학협동 분쇄는 무슨.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다른 신입생들은 또 어떻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다 안다는 표정으로 실실 웃어. 그리고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하지. 너 바보냐? 모르더라도 그냥 알았다고 예예하면 그만이라고. 있지? 더 열받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볼래? 응, 들을게. 어느 날 야간 정치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여자애들에게 각자 야식용 주먹밥을 20개씩 만들어 오라는 거야. 정말 웃기고 있어. 완전히 성차별이잖아. 그렇지만 늘 문제만 일으키기도 뭐하고 해서 나도 아무 말 않고 주먹밥 20개 만들어 갔어. 절인 매실을 넣고 김으로 말아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고바야시의 주먹밥에는 매실절임밖에 안 들었고 반찬도 안 가지고 왔다고. 다른 여자애들 주먹밥에는 연원이 명란 같은 게 들었고 계란말이를 곁들이기도 했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인간들이 그깟 야식 주먹밥 같은데 왜 신경을 써? 김 말고 안에 매실절임을 넣었으면 1등급이잖아. 김으로 말고 안에 매실절임을 넣었으면 1등급이잖아. 인도의 어린아이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나는 웃었다. 그래서 그 동아리는 어떻게 됐어? 6월에 그만뒀어. 너무 화가 나서. 이 대학 자식들 대부분이 엉터리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남한테 들키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책을 읽고 모두 똑같은 말을 늘어놓고 존 콜트레인을 듣고 파솔리니 영화를 보고 감동하는 거야. 그런 게 혁명이야? 글쎄, 난 실제로 혁명을 본 적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네. 이런 게 혁명이라면 나는 혁명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마 주먹밥에 매실절임밖에 안 넣었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말 거야. 너도 틀림없이 총살당할걸?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지. 난 알아. 난 서민이니까. 혁명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서민은 한 구석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혁명이 뭐야? 그딴 거 관청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잖아? 그렇지만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 조잡한 말만 늘어놓는 애들은. 너 세무서 직원 본 적 있어? 없어. 나는 몇 번 봤어. 집으로 찾아와서 거들먹거리지 뭐야. 이 장부? 당신 참 장사 멋대로 하고 있네. 이거 진짜로 경비야? 영수증 제출해. 영수증 하고. 우리는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고 밥때가 되면 특상 초밥을 배달시켜. 우리 아빠는 세금을 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정말이야. 그 사람은 원래 좀 그래 옛날식이라서. 그런데도 세무서 직원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수입이 너무 적은 거 아냐? 이거 웃기지 마. 수입이 적은 건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우라가 치밀어.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러라고 고함이라도 치고 싶어져. 그런데 만약 혁명이 일어나서 세무서 직원들 태도가 바뀔 것 같아? 아주 의심스러워. 그럼 나는 혁명 같은 거 안 믿을래. 난 사랑만 믿을래. 피스. 피스.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병원. 아빠가 입원해서 오늘 하루 내가 돌봐야 하거든. 내 차례야. 아버지?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는 우루과이에 가셨잖아. 거짓말이었어 그거. 미도리는 혀를 속 내밀고 말했다. 그 사람은 옛날부터 우루과이에 가겠노라고 외쳐댔지만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도쿄 바깥에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좀 어떠신데? 말하자면 시간 문제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걸었다. 엄마가 앓던 병하고 똑같아서 잘 알아. 뇌종양? 믿어져? 2년 전에도 엄마도 그걸로 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뇌종양이야. 대학병원 안은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문병하러 온 사람과 가벼운 질병으로 찾아온 사람들로 붐볐다. 그리고 병원 냄새가 떠돌았다.
소독약과 문병객들이 들고 온 꽃다발과 오줌과 이불 냄새가 마구 뒤섞여 병원을 가득 메웠고 간호사가 딱딱 메마른 발소리를 내며 그 안을 걸어 다녔다. 미도리의 아버지는 2인실 문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누운 모습이 마치 상처를 입은 작은 동물처럼 보였다. 옆으로 축 늘어져서 점적 주사 바늘이 꽂힌 왼쪽 팔을 늘어뜨린 채 꼼짝도 하지도 않았다. 깡마르고 자그만 몸집의 남자였는데 앞으로 더 여위고 더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를 감고 푸르스름한 팔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점점이 박혔다. 그는 반쯤 뜬 눈으로 허공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내가 들어서자 빨갛게 충혈된 눈을 조금 움직여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10초 정도 바라본 다음 다시 허공의 한 점으로 흐릿한 시선을 돌렸다. 눈을 보니 남자가 곧 죽으리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몸에서 생명력이란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생명이 살았던 미약하고 뿌연 흔적만이 엿보였다. 꼭 가구나 장식물을 전부 드러내고 곧 해체할 오래된 집 같았다. 메마른 입술 주변에 수염이 잡초처럼 듬성듬성 났다.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남자도 수염이 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미도리는 창가 침대에 누운 살집 좋은 중년 남자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남자는 말을 잘 할 수 없는 듯 치익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두세 번 기침을 하더니 머리맡에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몸을 곰지락거리며 옆으로 돌려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창 밖에는 전신주와 전선이 보였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어때, 아빠? 좀 괜찮아? 미도리는 아버지의 귓가에다 대고 말을 했다. 마치 마이크 상태를 시험하는 듯한 말투였다. 어때, 오늘은? 아버지는 입술을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별로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 안쪽에서 메마른 공기를 일단 뱉어보자는 투로 들렸다. 머리. 그가 말했다. 머리 아파? 미도리가 물었다. 그래. 내 음절 이상 말하는 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막 수술을 했으니까 아플 거야. 많이 아파도 조금만 참아. 이 사람은 와타나베야, 내 친구. 나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반쯤 입을 벌렸다가 도로 다물었다. 거기 좀 앉아. 미도리는 침대 발치에 있는 둥근 비닐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시키는 대로 거기에 앉았다. 미도리는 아버지에게 물병에 든 물을 조금 마시게 하고 과일이나 과일 젤리를 좀 먹겠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안 먹겠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미도리가 말하자 아버지는 먹었다고 대답했다. 침대 머리맡에는 서랍이 달린 조그만 테이블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물병이니 컵이니 접시니 작은 시계가 놓였다. 미도리는 그 아래에 있는 커다란 종이봉지 안에서 잠옷이니 속옷이니 그 외 잡다한 것들을 꺼내 정리하고 입구 옆에 사물함에 넣었다. 종이봉지 바닥에는 환자에게 먹일 것이 들었다. 그레이프루츠가 2, 과일 젤리와 오이가 3개. 오이? 미도리는 깜짝 놀란 듯한 소리를 냈다. 어째서 오이 같은 게 여기 들었지? 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상상이 안 가네. 전화로 과일을 사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이는 사라는 말도 안 했어. 키위랑 착각한 건 아닐까? 내가 말했다. 일본어 오이는 큐리라고 발음한다. 미도리는 손가락을 탁 퉁겼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키위를 사오라고 했어. 그거구나? 그래도 생각해보면 알잖아? 어떻게 환자가 오이를 씹을 수 있겠어. 아빠 오이 먹고 싶어? 안 먹겠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미도리는 머리맡에 앉아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 수리를 부탁했다는 둥, 홋카이도에 사는 숙모가 2, 3일 안에 한번 찾아오겠다고 했다는 둥, 약국의 미야와키 씨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둥,
그런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 응 하고만 대답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아빠? 안 먹어. 와타나베 그레이프루트 먹을래? 안 먹어. 나도 대답했다. 잠시 후 미도리는 나를 데리고 텔레비전실로 가서 소파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 방에서는 파자마 차림의 환자 셋이 담배를 피우면서 정치 토론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저기 목바에 집은 아저씨. 아까부터 내 다리를 슬쩍슬쩍 살펴. 저 파란색 파자마 차림의 안경 낀 아저씨. 미도리는 즐겁게 제잘거렸다. 보고 말고 그런 스커트를 입었는데 누가 안 보겠어.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들 심심할 테고 가끔은 젊은 여자의 다리를 보는 것도 좋겠지 뭐. 흥분하면 빨리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 반대가 아니면 좋으련만. 미도리는 잠시 곱게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바라보았다. 아빠 말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가끔 심한 말을 해서 사람 열받게 만들기는 하지만 뿌리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엄마를 너무 사랑했나 봐.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 성격이 좀 무르고 장사재주도 없고 인망도 없었지만 거짓말만 늘어놓고 요령 좋게 추신하는 교활한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나도 한번 결정한 건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라 자주 부딪혔지.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미도리는 길에 떨어진 무슨 물건이라도 주워올리듯 내 손을 잡고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내 손에 반은 스커트 위에 나머지 반은 허벅지에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와타나베, 이런 데라서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 더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 5시까지는 괜찮으니까 여기 있을게. 너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뭐 달리 할 일도 없고. 평소 일요일에는 뭘 해? 빨래 그리고 다림질. 와타나베, 나한테 그 여자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사귀는 사람. 그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복잡하고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설명 안 해도. 내가 상상하는 거 조금 말해봐도 돼? 그럼 네가 상상하는 거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꼭 들어보고 싶어. 와타나베가 사귀는 사람? 일본 여인 것 같아. 32살 정도 된 예쁘고 돈 많은 부인인데 모피 코트라든지 샤르주르랑 구두라든지 실크 속옷이라든지 그런 거 입는 타입에다 무지 섹스에 굶주린 사람. 그리고 무지 야한 짓을 해. 평일 한낮에 와타나베하고 둘이서 몸을 탐해. 일요일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너랑 만나지 못하는 거야. 아냐? 꽤 재밌는 데까지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자기 몸을 묻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고 몸 구석구석을 혀로 날름날름 핥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거 집어넣기도 하고 제조 선수 같은 자세도 취하고 그런 모습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기도 하는 거야. 그거 재미있겠네. 무지 굶주린 탓에 할 수 있는 짓은 뭐든 하는 거야. 그 여자는 매일매일 상상의 날개를 펴.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번에 와타나베를 만나면 이런 걸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침대에 올라가서는 탐욕스럽게도 이런저런 체위를 3번이나 가는 거야. 그리고 와타나베에게 이렇게 말해. 어때? 내 몸 대단하지 자기? 이제는 젊은 애 몸 같은 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 어떤 여자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겠어. 어때 느껴? 그렇지만 안 돼. 또 해버리면. 너 포르노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정말 그런 건가? 그런데 난 포르노 영화 진짜 좋아해. 이번에 같이 보러 갈래? 좋아. 네가 시간 날 때 같이 가. 정말? 와 좋아. 변태, 사디즘, 마조이즘 해보자. 채찍으로 찰싹찰싹 때리고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여자애한테 오줌 누게 하는 거. 난 그런 거 정말 좋아해. 좋아. 근데 와타나베 포르노 영화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글쎄 짐작이 안 가는데. 저기 말이야 섹스 장면이 나오면 주위 사람들이 한꺼번에 꼴깍 침 넘기는 소리를 내. 그 꼴깍 소리가 정말 좋아. 아주 귀여워.
병실로 돌아오자 미도리는 다시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아, 응 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아무 말이 없었다. 11시쯤에 옆 침대에 누운 아저씨 부인이 와서 남편 잠옷을 갈아입히고 과일을 깎아 먹이기도 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사람 좋아 보이는 그 부인은 미도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주사익 병을 갈고 미도리와 옆 환자의 부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다. 그러는 사이 나는 그저 병실 안을 망연히 둘러보기도 하고 창밖의 전선을 보기도 했다. 때로 참새가 날아와 전선에 앉았다. 미도리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땀을 닦아주고 가래를 받아내고 옆 침대의 부인과 간호사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주사익 상태를 체크했다. 11시 반에 의사 회진이 있어서 나와 미도리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나오자 미도리가 물었다. 선생님 좀 어때요? 진통제 처방을 했지만 막 수술을 해서 체력 소모가 많을 거야. 나도 수술 결과는 2, 3일 지나봐야 알 수 있어. 잘 되면 다행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보도록 하지. 다시 머리를 여는 건 아니겠죠? 그건 가봐야 알 수 있어. 그나저나 오늘 정말 짧은 스커트를 입었네. 거기 졌죠? 계단 오를 땐 어떻게 그거? 의사가 물었다. 그냥 올라가요. 시원하게 보여주는 거죠. 미도리의 말이 애 뒤에 선 간호사가 키득키득 웃었다. 자네도 곧 입원해서 머리를 열어보는 게 좋을지 몰라. 의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가능한 엘리베이터 타도록 해. 환자가 더 늘어나면 곤란하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도 바빠. 회진이 끝나고 조금 지나자 식사 시간이었다. 간호사가 카트에 음식을 싣고 병실에서 병실로 옮겨갔다. 미도리 아버지의 식사는 포타주 수프와 과일과 푹 졸여 뼈를 바른 생선과 채소를 지지겨 젤리처럼 만든 것이었다. 미도리는 아버지를 똑바로 눕히고 발치에 핸들을 빙빙 돌려 침대를 세우고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서 입에 넣어 주었다. 아버지는 대여섯 번 넘기고는 고개를 돌리면서 안 먹어 라고 말했다. 이 정도는 다 먹어야 해. 아버지는 이따가 라고 말했다. 할 수 없네. 밥을 제대로 먹어야 힘을 내지. 오줌은 아직 괜찮아? 응. 와타나베, 우리도 아래층 식당에 밥 먹으러 안 갈래? 좋아. 하고 대답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뭘 먹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식당은 의사와 간호사와 문병객으로 가득했다. 창도 하나 없는 지하에 횡한홀에 의자와 탁자가 쭉 늘어섰고 거기서 모두 식사를 하며 무슨 말들을 아마도 병에 대해서 나누는데 마치 지하도에서처럼 웅웅 소리가 울렸다. 때로 그 울림을 물리치고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내가 테이블을 확보하는 사이에 미도리가 정식 2인분을 알루미늄 식판에 담아왔다. 크림 크로켓과 감자 샐러드와 잘게 썬 양배추와 조림과 밥과 된장국이 한자용과 같은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담겼다. 나는 반 정도 먹고 남겼다. 미도리는 맛있게 전부 먹어치웠다. 와타나베, 배 안 고파? 미도리가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물었다. 응, 별로. 병원이라서 그래. 미도리는 주위를 빙 둘러보며 말했다. 익숙하지 않으면 다들 그래. 냄새, 소리, 목에 가라앉은 공기, 환자의 얼굴, 긴장감, 짜증, 실망, 고통, 피로 같은 것들 때문이야. 그런 게 위를 꽉 조여서 식욕을 빼앗아 버려.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 게다가 밥을 제대로 먹어두지 않으면 도저히 간병을 못해. 정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네 사람이나 간병해봐서 잘 알아. 무슨 일이 있어서 다음 식사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반드시 먹어둬야 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친척이 문병 와서 여기서 같이 밥을 먹잖아? 그러면 모두 반은 남겨 너처럼. 그래서 내가 덥석 다 먹어치우면 미도리는 건강해서 좋겠네. 난 가슴이 먹먹해서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해. 그렇지만 간병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농담이 아니야. 남은 그냥 와서 찾아와서 동정할 뿐이야. 화장실 수발도 들고 가래도 받고 몸도 닦아주는 건 바로 나야. 동정만 해도 대소변이 처리된다면 그 사람보다 50배는 더 동정할 거야. 그런데도 내가 밥을 다 먹어치우면 나를 비난 섞인 눈길로 바라보며 미도리는 건강해서 좋겠네 라고 해. 나를 무슨 짐수레나 끄는 당나귀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는 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를까 그 사람들. 입으로는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 중요한 건 대소변을 치우느냐 치우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 나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 나도 지쳐서 축 늘어질 때가 있어. 나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 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의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머리를 열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걸 몇 차례 반복하는 사이에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정신 상태도 이상해지고 그런 걸 두 눈으로 오래 지켜보고 있어봐 견딜 수 없다고. 게다가 저축한 돈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3년 반 더 대학에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언니도 이런 상태로는 결혼식도 못할 거고. 넌 일주일에 몇 번 와? 4번 정도. 여기는 명목상으로는 완전 간호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도저히 안 돼. 간호사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 사람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간호해주지만 손이 딸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가족이 붙어 있어야 해, 어느 정도는. 언니는 가게를 봐야 하니까 대학 수업을 받으며 짬짬이 내가 여기로 와야 해. 그래도 언니가 일주일에 3번 오고 내가 4번 와.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데이트를 하는 거야.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그렇게 바쁜데 왜 나를 만나지?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미도리는 빈 플라스틱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2시간 정도 혼자서 산책이라도 하고 와. 잠시 내가 아버지를 돌볼 테니까. 왜? 잠깐이라도 병원을 벗어나 혼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좋을 거야. 엄마하고도 말을 나누지 말고 머릿속을 비워보는 거지. 미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근데 너 할 줄 알아? 간병하는 거? 맞으니까 내가 알 거야. 주사 틱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땀을 닦아주고 가래를 받고 소변병은 침대 밑에 있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점심때 남은 것을 먹이고 그거 말고 모르는 건 간호사에게 물어. 그 정도면 괜찮은데? 미도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만 저 사람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하니까 가끔 이상한 말도 할 거야. 무슨 소린지 통 모를 말해. 혹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두지 마. 걱정 마. 병실로 돌아와서 미도리는 아버지에게 자기는 볼 일이 있어 잠시 외출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이 돌봐줄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도리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똑바로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때로 눈이라도 깜빡거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눈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빨갛게 충혈되었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 콧날이 살짝 불어올랐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도리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혼탁한 의식의 바닥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리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미도리가 나가버린 다음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자 잠시 후 그는 눈을 감고 잠들어 버렸다. 나는 머리맡에 놓인 의자에 앉아 그가 이대로 눈을 감고 죽지 않기를 빌면서 가끔 코가 벌름대며 움직이는 모양을 관찰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살피는 중에 이 남자가 숨을 거두어버린다면 참으로 묘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남자를 조금 전에 만났을 뿐이고 이 남자와 나를 이어주는 것은 미도리일 뿐이며 미도리와 나는 연극 사투를 같이 듣는 관계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깊은 잠에 빠졌을 뿐이었다. 얼굴 가까이 대보니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놓고 옆 사람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미도리의 애인이라 여긴 듯 나에게 미도리 이야기만 했다. 저 애 정말 착한 아가씨야. 아버지를 얼마나 위하는지. 게다가 친절하고 상냥하면서도 배려심 깊고 야무지고 예뻐. 학생 소중히 여겨야 해. 놓치면 안 돼. 저런 애 찾아보기 힘들어. 소중히 여길게요. 나는 적당히 대답했다. 우리 집에는 21살 난 딸하고 17살 난 아들이 있지만 병원에는 아예 오지도 않아. 휴일이면 서핑이니 데이트니 하면서 어디로 놀러 나가버려. 어처구니가 없지 뭐야.
용돈이라면 짜낼 대로 짜내면서도 나 몰라라야. 1시 반이 되자 부인은 잠시 쇼핑을 해야 한다면서 병실에 나갔다. 환자 둘은 깊이 잠들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병실 안에 가득 비쳐들어 의자에 앉은 채 나도 그만 잠에 빠져버릴 것 같았다. 창가 테이블 위 꽃병에 꽂힌 하얗고 노란 국화가 지금이 가을임을 알려주었다. 손도 대지 않고 남은 점심때 나온 조린 생선의 달콤한 냄새가 병실에 떠돌았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딱딱 메마른 소리를 내며 복도를 오가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따금씩 병실에 와서 환자 둘 다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를 향해 생긋 미소 짓고는 모습을 감추었다. 읽을 거라도 좀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살펴보았지만 병실에는 책도 잡지도 신문도 없었다. 벽에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나오코를 생각했다. 머리 핀만 하나 꽂은 나오코의 벌거벗은 몸을 생각해 보았다. 날씬한 허리와 음모의 그늘을 떠올렸다. 왜 그녀는 내 앞에서 옷을 벗었을까? 그때 나오코는 목류 상태였을까? 아니면 그건 나의 환상이 지나지 않았던 걸까? 시간이 흘러 그 작은 세계에서 멀어질수록 그날 밤의 일이 진짜로 있었던 건지 아닌지 점점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랬던 것 같고 환상이라 생각하면 환상인 듯 했다.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세부까지 생생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나오코의 몸도 달빛도 미도리의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고 기침을 하는 바람에 나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었다. 나는 휴지로 가래를 받아내고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주었다. 물 드실래요? 내가 묻자 그는 4mm 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유리잔으로 조금씩 천천히 물을 먹이는데 메마른 입술이 떨리고 목이 움찔움찔 움직였다. 그는 잔 속의 미지근한 물을 전부 마셨다. 더 드실래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아서 귀를 가까이 댔다. 됐어. 하고 그는 메마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작고 메말랐다. 뭐 좀 드시지 않을래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도리가 한 것처럼 핸들을 돌려 침대를 일으켜 세우고 채소 젤리와 조린 생선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반쯤을 먹은 다음 이제 됐다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저었다. 머리를 크게 움직이면 아픈 듯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과일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는 안 먹어 하고 말했다. 나는 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고 침대를 수평으로 돌리고 식기를 복도에 내놓았다. 맛있었어요? 맛없어. 네, 보기에도 별로 맛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감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눈으로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불현듯 이 남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미도리와 있을 때보다 나와 둘이 있는 쪽이 더 편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나를 다른 누구로 착각하는지도 몰랐다. 만약 그렇다 하면 나에게는 그 편이 고마운 일이었다. 바깥은 정말 날씨가 좋아요. 너는 둥근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가을인데다 일요일이고 날씨도 좋고 어디를 가도 사람으로 가득해요. 이런 날은 이렇게 방 안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복잡한 데 가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공기도 안 좋고. 전 일요일에는 대체로 빨래를 해요. 아침에 빨아서 기숙사 옥상에서 말리고 저녁 전에 걷어서 착착 다림질을 해요. 다림질하는 거 별로 싫어하지 않거든요. 마구 구겨진 게 매끈하게 변하는 거 정말 기분 좋잖아요. 저 다림질 꽤 잘해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여기저기 줄이 가고 그랬죠. 그런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세탁과 다림질을 하면서 보내요. 오늘은 못했지만 애석하네요. 이렇게 빨래하기 좋은 날인데.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일요일이지만 달리 할 일도 없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세탁을 하고 10시에 강의를 들으러 갈 겁니다. 이 강의는 미도리하고 같이 들어요. 연극사 2인데 지금은 에우리피데스를 합니다. 에우리피데스 아세요? 옛날 그리스에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와 함께 그리스 비극의 빅3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마지막에는 마케도니아에서 걔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는데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전 소포클레스가 더 좋지만 취향 문제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의 연극의 특징은 이것저것 마구 뒤엉켜 꼼짝도 못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저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모두에게 각각 사정과 이유가 있고 모두가 나름대로 정의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탓에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요. 그건 그럴 수밖에요. 모든 사람의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이 달성되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카오스 상태에 빠져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간단합니다.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넌 저쪽으로, 넌 이쪽으로, 넌 저놈이랑 같이, 넌 거기서 잠깐 가만히 있어. 그런 식으로요. 배우 조정자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돼요. 이것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연극에서는 자주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 언저리에서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만일 현실 세계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곤란한 상태에 빠져 옴짝달싹도 못할 지경에 있으면 신이 하늘에서 하늘 안에 내려와 전부 처리해주니까요. 이렇게 편한 일도 없죠. 아무튼 이게 연극사 2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대충 이런 걸 배워요. 내가 말하는 동안 미도리 아버지는 멍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그 눈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피스 하고 말했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 배가 많이 고파왔다.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던 데다 점심도 반은 남겼기 때문이다. 나는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을 많이 후회했지만 후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뭐 좀 먹을 거 없을까 하고 서랍 안을 뒤져보았더니 캔에 든 김과 목캔디와 간장이 있을 뿐이었다. 종이 봉지 안에 오이와 그레이프루트가 있었다. 배가 고파서 오이를 먹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나는 물어보았다. 미도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세면장으로 가서 오이 3개를 씻었다. 그리고 접시에 간장을 조금 붓고 오이에 김을 말아 간장에 찍어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 정말 맛있네요. 단순하고 신선하면서 생명의 향기가 나요. 좋은 오이예요. 키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한 개를 먹고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아작아작. 아주 기분 좋은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오이를 2개 먹어 치우고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가스 스토브에서 물을 끓여 차를 타서 마셨다. 물이나 주스 드실래요? 나는 물어보았다. 오이, 그가 말했다. 나는 방긋 웃었다. 좋죠, 김으로 말까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침대를 일으켜 세우고 과일 칼로 먹기 좋을 만한 크기로 오이를 자르고 거기에 김을 말아 간장에 찍어 이쑤시개를 꽂아 그의 입에 가져갔다. 그는 거의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몇 번이나 씹어 보관으로 넘겼다. 어때요? 맛있죠? 물어보았다. 맛있어. 그는 대답했다. 먹는 게 맛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는 결국 오이 1개를 더 먹어치웠다. 오이를 모두 먹은 다음 물을 마시고 싶어 해서 나는 다시 물을 떠먹였다. 물을 마시고 잠시 후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해서 나는 침대 아래에 놓인 병을 꺼내 주둥이를 페니스 끝에 대주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버리고 병을 물로 씻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남은 차를 마셨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나는 물어보았다. 조금, 그가 말했다. 머리가 조금 아프세요? 그렇다는 듯 그는 살짝 얼굴에 찌푸렸다. 하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전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요. 그가 말했다. 표? 무슨 표 말인가요? 미도리, 그가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부탁해 라고 말했다. 부탁한다는 말인 듯 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뭔가를 전하려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우에노, 그는 또 말했다. 미도리, 우에노 형 말인가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도리 부탁해 우에노 형. 나는 정리해보았다. 그렇지만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의식이 마구 뒤섞이고 혼탁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눈에는 아까보다 초점이 잡히고 힘이 있었다. 그는 주사바늘이 안 꽂힌 팔을 들어 내 쪽으로 뻗었다. 그 동작에 꽤 많은 힘이 필요한 듯 손이 허공에서 바르르 떨렸다. 나는 일어서서 그 주름 잡힌 손을 잡았다. 그는 힘없이 내 손을 잡고 부탁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표도 미도리도 잘 보살필 테니 마음 푹 놓으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자 그는 손을 아래로 내리고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다. 나는 그가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바깥으로 나와 물을 끓여 다시 차를 타서 마셨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작은 몸집의 남자에게 호감을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후 옆 환자의 부인이 돌아와서 괜찮았는지 물었다. 아무 일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남편도 쌕쌕 숨소리를 내며 편안하게 잠들었다. 미도리는 3시가 지나 돌아왔다. 공원에서 멍하니 있었어. 네가 시키는 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릿속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어땠어? 고마워. 정말 편해진 것 같아. 조금 나른하긴 해도 아까에 비해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 생각보다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야. 아버지는 깊이 잠들었고 딱히 할 일도 없어 우리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내 텔레비전실로 갔다. 나는 미도리에게 그녀가 없는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보고했다. 푹 자고 일어나 점심때 먹다 남은 걸 반쯤 먹고 내가 오이를 씹고 있자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를 먹여주었고 그 다음 소변을 보고 잠이 들었다고. 와타나베 너 정말 대단해. 미도리는 감탄한 듯 말했다. 저 사람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다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오이까지 먹게 하다니. 믿기지 않아 정말.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혹시 내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 같은 게 있는 걸까? 설마. 나는 웃었다.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좋아. 딱히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어쩐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얌전하게 있든 아주.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심했어. 미도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난폭한 행동을 했어. 나한테 컵을 집어던지면서 병신 너 같은 거 죽어버려 그러는 거야? 이 병은 가끔 그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아주 난폭하게 굴어. 엄마도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넌 내 딸 아니야.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말했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지. 그런 게 이 병의 특징이야. 뭔가가 뇌의 어딘가를 압박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내뱉게 하는 거야. 잘 알아. 난 그렇지만 알면서도 상처받아. 그런 말을 들으며 이렇게 열심히 간호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정말 서글퍼져. 알 것 같아 그 마음. 그리고 미도리 아버지가 영문모를 말을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에노요? 뭐지? 잘 모르겠는데? 부탁해 미도리라고. 그건 나를 부탁한다는 말이 아닐까? 혹은 네가 우에노 역에 가서 기차표를 사주기를 바라는 건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아무튼 그 4가지 말의 순서가 마구 뒤엉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우에노역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우에노역이라. 미도리는 생각에 잠겼다. 우에노역으로 떠오르는 거라면 내가 2번 가출했다는 거? 초등학교 3학년 때하고 5학년 때. 2번 다 우에노역에서 전차를 타고 후쿠시마까지 갔어. 계산대에서 돈을 빼내서
뭔가 엄청 열받아서 홧김에 그런 거야. 후쿠시마에 숙모네 집에 있었는데 난 그 숙모를 많이 좋아해서 거기 갔어.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거야, 후쿠시마까지. 둘이서 전철에 타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우에노까지 오는 거지. 그런 때 아버지는 띄엄띄엄 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관동 대지진 때 이야기라든지, 전쟁 때 이야기라든지, 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라든지. 평소 때 별로 안 하는 그런 이야기. 생각해보니 나랑 아버지 둘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눈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믿어져? 우리 아버지. 관동 대지진 때 도쿄 한복판에서 지진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대. 설마. 나는 아연해져 말했다. 정말이 그거 아버지는 그때 자전거에 리어카를 매달고 달리는 중이었다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다는 거야. 집으로 들어와 보니 부근의 기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가족은 기독을 부여잡고 벌벌 떨고 있었대. 그래서 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왜 그래 도대체? 하고 물었다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 관동 대지진 추억담이야. 미도리는 웃었다. 아버지의 추억은 다 그런 식이야. 조금 더 드라마틱하지가 않아. 어디에 한 군데가 비틀렸어. 삐거덕. 이야기를 듣노라면 5, 60년 동안 일본에서는 별다른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2월 26일 사건이나 태평양 전쟁도 듣고 보니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이야. 좀 이상하지? 그런 이야기를 문득문득 꺼내. 후쿠시마에서 우에노로 돌아오는 동안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말해.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야 미도리. 그런 말을 들으며 어린 마음에 아 그런가? 하게 돼. 그게 우에노에게 추억? 응. 와타나베는 가출한 적 없어? 없는데. 왜? 생각이 안 떠올랐어? 가출 같은 거. 너 참 특이하다. 미도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감탄한 듯이 말했다. 그런가? 아무튼 아버지는 너한테 나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정말로? 정말로. 난 그런 거 잘 알아. 직감적으로.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미도리도 첩부도 다 알아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 그럼 아빠한테 약속한 거네? 날 돌봐주겠다고. 미도리는 그렇게 말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황망히 변명을 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괜찮아, 농담이야. 잠깐 돌려본 거야. 미도리는 웃었다. 넌 정말 그런 점 귀엽다니까.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와 미도리는 병실로 돌아왔다. 미도리의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귀를 가까이 대자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창밖의 햇살은 점점 부드럽게 가을다운 고요한 색깔로 바뀌어갔다. 새떼가 날아와 전선에 잠시 앉았다가 날아갔다. 미도리와 나는 구석에 나란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손금을 보고 넌 105살까지 살아서 새벽 결혼하고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고 예언했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4시가 지나 아버지가 눈을 뜨자 미도리는 머리맡에 앉아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두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열을 재고 소변 횟수 체크하고 점적 주사를 확인했다. 나는 텔레비전실 소파에 앉아 잠시 축구 중계를 보았다. 이제 슬슬 가봐야 할까봐. 5시가 되어 내가 말했다. 그런 다음 미도리 아버지를 향해 지금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거든요. 6시부터 10시 반까지 신주쿠에서 레코드를 팔아요. 하고 설명했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 와타나베다.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일 무지 고맙게 생각해. 고마워. 현관 로비에서 미도리가 말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뭘.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다음 주에도 올게. 너희 아버지를 또 만나고 싶고. 정말? 어차피 기숙사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는데다가 여기 오면 오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 미도리는 팔짱을 끼고 구두 뒤축으로 리놀륨 바닥을 톡톡 쳤다. 다음에 둘이서 또 한잔하러 가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포르노 영화는? 포르노 보고 술 마시면 되지. 그리고 둘이서 진짜 야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그런 말 안 했어. 네가 다 한 거지. 나는 항의했다. 어느 쪽이는 상관없어.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마음껏 마시고
엉망으로 취해서 크러앉고 자는 거야. 그 다음은 대충 상상해가.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네가 거부할 거지? 어쨌든 오늘처럼 아침에 데리러 와줘. 다음 주 일요일 같이 여기로 오자. 조금 긴 스커트 입고 그거야. 나는 말했다. 그러나 결국 다음 주 일요일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미도리 아버지가 금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6시 반에 미도리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다.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버저 소리를 듣고 나는 파자마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로비로 내려가 전화를 받았다. 차가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다. 아빠가 방금 세상을 떠났어. 하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울 일은 없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고마워, 괜찮아, 우리. 장례식에는 익숙하니까 그냥 너한테는 알리고 싶었어. 그녀는 한숨 같은 것을 내쉬었다. 장례식에는 오지 마. 그런 거 싫어. 그런 데서 널 만나고 싶지 않아. 알았어. 정말 포르노 영화 같이 보러 갈 거야? 물론. 엄청 야한 거 보고 싶어. 찾아놓을게 그런 거. 응, 내가 연락할게. 그러고 미도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강의실에서도 만날 수 없었고 전화도 오지 않았다. 기숙사에 돌아올 때마다 메모가 없는지 살펴보았지만 나에게 온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나는 어느 날 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도리를 생각하면서 마스터베이션을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잘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도중에 나오코로 바꾸어 보았지만 나오코의 이미지도 이번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지금 내가 뭘 하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그리고 위스키를 마시고 이를 닫고 잤다. 일요일 아침 나오코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미도리의 아버지에 대해 썼다. 같은 수업을 듣는 여자의 아버지를 문병 가서 오이를 먹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먹고 싶다면서 아작아작 씹어 먹었어. 그런데 다세오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가 오이를 씹을 때 내던 아작아작 하는 작은 소리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어. 사람의 죽음이란 아주 사소하고 묘한 추억을 남기는 것 같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너와 레이코 씨와 세상을 생각한다고 썼다. 공작, 비둘기, 앵무새, 칠면조, 그리고 토끼를. 비 내리는 아침에 두 사람이 입었던 후드 달린 노란 비옷이 생각난다고. 따스한 침대에서 너를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마치 내 곁에서 네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깊이 잠든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그게 현실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가끔 견디기 힘든 외로움에 젖을 때도 있지만 난 대체로 건강하게 잘 지내. 네가 매일 아침 새를 돌보고 밭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매일 아침 나의 태엽을 갈아. 침대에서 나와 이를 닦고 수염을 깎고 아침에 먹고 옷을 갈아입고 기숙사 현관에 나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난 대체로 36번 정도 기륵기륵 태엽을 감아. 자,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보자 하고 하면서 스스로는 못 느끼는데 요즘 들어 내가 혼잣말을 자주 한다고들 해. 아마도 태엽을 감으면서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되는 말일 테지. 너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괴롭지만 만일 네가 없었더라면 나의 도쿄 생활은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누운 채 너를 생각하기에 자 이제 태엽을 감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거지. 네가 거기서 열심히 살듯이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오늘은 일요일이라 태엽을 감지 않는 아침이야. 세탕을 마치고 지금은 방에서 편지를 써. 이 편지를 다 써서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어버리면 저녁 때까지 아무 할 일이 없어. 일요일에는 공부도 하지 않아. 평일에 강의를 듣는 짬짬이 도서실에서 꽤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일요일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일요일 오후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고독해.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지. 네가 도쿄에 있었을 때쯤 일요일에 둘이서 걷던 길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도 있어. 네가 입었던 옷도 아주 또렷이 떠올라. 일요일 오후에 난 정말 온갖 것들을 떠올리곤 해. 레이코 씨에게 안부 전해줘. 밤이 되면 그녀의 기타가 굉장히 그리워져. 나는 편지를 다 쓴 다음 그것을 200m 정도 떨어진 우체통에 넣고 가까운 빵집에서 달걀 샌드위치와 콜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 점심 대신 먹었다. 그런 다음 시간이나 죽일 겸 해서 야구를 하는 소년들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한층 빠랗게 드높아진 하늘에 두 줄기 비행운이 점차 노선처럼 곧장 서쪽으로 내달렸다. 내 앞으로 굴러온 파울불을 던져주자 아이들은 모자를 집어 벗어들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소년 야구단이 대부분 그러하듯 볼넷과 도루가 많은 게임이었다. 오후가 되어 방으로 돌아가 책을 읽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미도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미도리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미도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려 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가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아마도 나를 다른 누군가로 착각했을 것이다. 아무튼 차가운 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에 그는 숨을 거두었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아마도 숨을 거둘 때 그의 몸은 더 작게 졸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뜨거운 화로에서 한 줌째로 불타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저물어가는 상점 거리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서점과 두 딸뿐이다. 적어도 그 가운데 하나는 꽤 성격이 특이한. 도대체 그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병원 침대에서 의사가 여러 젖혀 휘저어 놓은 혼탁한 머리를 끌어안은 채 어떤 생각을 하며 나를 바라보았을까? 미도리 아버지를 생각해노라니 점점 애절한 기분이 들어 나는 서둘러 옥상에 빨래를 걷어들이고 신주쿠로 나가 거리를 걸으며 시간을 죽이기로 했다. 혼잡한 일요일 거리는 나를 오히려 푸근하게 해주었다. 나는 통근 열차처럼 붐비는 기노코니아 서점에서 포크너의 8월의 빛을 사서 음악을 크게 틀어줄 것 같은 재즈 카페에 들어가 오넷 콜먼이니 버드 파월의 레코드를 들으며 뜨겁고 짙고 맛없는 커피를 마시며 방금 산 책을 읽었다. 5시 반이 되어 나는 책을 덮고 바깥으로 나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불현듯 앞으로 이런 일요일을 도대체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고독한 일요일이라고 나는 입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일요일에 태엽을 감지 않는다.